하나의 서명이 수십 년간의 경제 통합을 산산조각내고 임금을 얼어붙게 하며 이미 영광의 날들을 묻어버린 도시의 고로들을 다시 불태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지진도 아니었고 전쟁도 아니었으며 세계 금융 붕괴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자루의 펜이었습니다. 그 펜은 2025년 6월 4일 한 대통령의 손에 쥐어졌고 그날 그는 콘크리트가 아닌 철강으로 된 새로운 장벽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적을 향한 것이 아닌 동맹국들을 겨냥한 50%의 관세 장벽이었습니다. 이로써 북미 산업 체계를 한 세대 만에 가장 잔혹하게 재편하는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워싱턴에 해가 뜨기도 전에 그 명령은 연방기록부에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가 아직 하품을 하고 벨트웨이를 따라 첫 차량들이 꽉 차기 시작할 무렵 금속 시장은 이미 떨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부터 미국 세관을 통과하는 모든 철강 톤당 50%의 추가 비용이 부과되었습니다. 의회 토론도 공청회도 사전 경고도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기계의 스위치를 돌린 것 같았지만 이 경우 그 스위치는 모든 것을 정지시키는 장치였습니다. 오전이 끝날 무렵 해안에서 해안까지 스프레드 시트는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이어들은 형 집행을 듣는 사람처럼 차가운 계산을 했습니다. 화요일 가격으로 풀린 강철 한 코일은 수요일이면 손실로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혼란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온타리오에서 미국의 산업 심장부로 연결되는 철도 터미널에서는 각 화차가 검사되었습니다. 선적은 중단되었고 주문은 얼어붙었습니다. 예전에는 캐나다 철강으로 끊임없이 진동하던 철도는 죽은 선로가 되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가장 먼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기계 교향곡의 정지 버튼을 누른 듯 자동차 공장의 로봇팔들이 멈췄습니다. 픽업 트럭 F150의 금속 심장을 찍어내던 프레스도 정지했습니다. 산업의 진보를 알리던 소리는 이제 정지된 공장들의 건조한 침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중단이 아니라 핵심 재료를 잃은 전체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동시에 국경 반대편에서는 해밀턴시가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고로들이 폭풍에 깨어난 야수처럼 포효했습니다. 굴뚝은 전쟁 시절처럼 하늘로 연기를 뿜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기회였고 전략이었으며 생존이었습니다. 일방적인 미국의 조치에 벼랑 끝으로 몰린 캐나다는 보복이 아닌 생산으로 대응했습니다. 그것도 아무 생산이 아닌 아시아 계약들로 촉진된 초고속 산업 방역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혼란 속에서 황금 같은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이 폭풍의 중심에서 정치적 나침반처럼 부상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외교적 수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미국의 결정을 역사적 규모의 자책골리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은유가 아닌 경고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카니는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캐나다가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것이 전략적 취약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선 국가는 자신의 힘의 균형을 재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중에 떠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몇 시간 만에 그 일자리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었을까? 그 답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50%의 관세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장벽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제철소를 시장에서 밀어내는 벽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가장 가깝고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며 가장 통합된 곳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캐나다산 철강은 갑자기 사치품이자 금지품, 유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철강 없이는 디트로이트는 질식했습니다. 생산이 멈춘 매 순간마다 손실은 전염병처럼 증폭되었습니다. 도로 위에 멈춘 트럭은 단지 차량 한 대가 빠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라진 임금이며 들어오지 않는 세금이고 도착하지 않는 급여를 기다리는 한 가족의 현실입니다.
그 사이 시장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반응했습니다. 지수는 폭락하고 전망은 사라지며 투자자들은 도망쳤습니다. 민족주의적 조치로 시작된 일은 이제 대륙 위기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번영이라는 약속은 있었지만 결과는 마비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는 단지 경제만이 작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서사 이데올로기, 그리고 협정을 깨고 규칙을 다시 쓰고 경계를 재구성하려는 본능적 욕망이 있었습니다. 물리적 경계가 아닌 상징적 경계,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가장 오랜 파트너, 가장 꾸준한 동맹과도 우리와 그들 한을 나누려는 경계선. 그래서 이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존재론적 충돌이 되었습니다. 서로 맞물려 있는 세계에서 하나의 톱니바퀴만 잘못되어도 전체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북쪽에서 오던 부품이 갑자기 아무런 대책 없이, 대체제도 없이 끊겼기 때문에 붕괴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산업 부흥의 약속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 만들어낸 절망의 경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결정은 비논리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혼돈 뒤에 감춰진, 숨겨진 계산이 있었던 걸까요? 주에 깊게 들여다보면 눈앞이 아닌 역사를 위한 각본이 보입니다. 지속 가능한 해법보다 극적인 조치가 더 중요시되는 세상. 실제의 힘보다 보여지는 힘이 우선시되는 정치. 그런 상징의 무대에서 50% 관세는 깃발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제스처, 지지층을 위한 전쟁의 함성. 하지만 실제 경제의 기계장치에는 그것은 참사였습니다. 당신은 토요일 아침에 눈을 뜨고 딜러샵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거창한 계획은 아닙니다. 그저 현재 차량을 교체할 수 있을지 간단히 알아보려는 방문입니다. 어쩌면 연료 효율이 더 좋은 새 모델, 손자가 마음껏 만져보고 싶어할 멀티미디어 센터가 달린 차. 당신은 운전을 30년 넘게 해왔습니다. 좋은 엔진은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시승 한 번이면 차량의 무게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 뭔가 달라졌습니다. 판매원이 멕시코에서 제조된 평범한 모델의 가격표를 보여줍니다. 지난주보다 2,000헤알 더 비싸졌습니다. 당신은 이 말을 찌푸립니다. 그는 설명하려 애씁니다. 관세, 철강, 물류 비용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듣는 건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알던 세상은 점점 더 비싸지고 불안정하고 낯설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50% 철강 관세가 발표된 후 몇 주간 그 영향은 지하의 파도처럼 퍼졌습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는 않지만 지갑에서, 마트에서, 점심시간 대화에서,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다가 휴직을 통보받은 아들의 실망스러운 눈빛에서 느껴지는 충격. 자동차 회사의 설계실에서는 엔지니어들이 feverishly 계산을 합니다. 이미 생산 준비가 끝난 설계들을 전면 수정하려 애쓰는 중입니다. 모든 모델, 모든 셰시, 모든 비용 예측을 다시 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지금 누구에게도 시간은 없습니다. 디어본에 위치한 포드 본사에서는 회의 중 가장 자주 들리는 단어가 이익에서 생존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철강 톤당 $900라는 가격은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생산 비용이 바뀝니다. 최종 소비자 가격이 바뀝니다. 소비자의 심리가 바뀝니다. 그리고 북미에서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당신이 57살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야간조가 취소되었음을 팀에게 알려야 합니다.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수요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철강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장이 자재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서 오기로 한 코일들이 아시아나 유럽으로 우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쪽이 이제는 더 높은 값을 지불하고 조건도 덜 까다롭고 안정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는 일거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을 당신은 어떤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미국 제품을 사는 것이 보호와 안정, 미래를 의미한다는 말을 평생 믿고 살아온 작업자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대답은 침묵입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그 침묵이 지역 정체성의 뱃속을 때리는 묵직한 펀치처럼 울립니다. 고통받는 건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하나의 문화입니다. 모터 소리와 뜨거운 금속 냄새 속에서 성장한 도시, 생산 라인의 리듬과 꾸준한 노력의 가치를 어릴 적부터 배운 사람들. 이제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정은 마치 현실에서 동떨어진 산가탑에서 내려진 듯합니다. 공장의 바닥은 외면되고 인간적인 결과에는 무감각한 채, 그리고 피해는 산업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공급망의 최종 지점, 소비자들은 이 위기를 당혹감과 피로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빠듯한 예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고 없는 가격 인상은 보이지 않는 돌멩이와 같습니다. 차량 가격이 25% 인상되면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차를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 수리비 많이 들고 연비도 나쁜 차를 계속 끌어야 할지를 결정짓는 차이입니다. 그것은 꿈의 연기입니다. 편안함의 희생입니다. 다시 한번 정치적 혼란의 대가는 감당 여력 없는 사람들이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강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찾아갔던 병원 침대에, 슈퍼마켓의 구조물에, 당신 형이 집을 짓기 위해 쓰는 도구에, 딸의 새 오븐이 실려온 컨테이너에, 철강값이 오르면 모든 것이 오릅니다. 전략처럼 보였던 조치는 이제 일상에 스며드는 느린 독이 됩니다. 언론은 이 현상에 이름을 붙이려 했습니다. 어떤 이는 산업 충격이라 불렀고, 다른 이들은 당위 관세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52살 트럭 기사는 부품값 때문에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고, 63살 여성 노동자는 노조가 힘을 잃고 있어 은퇴도 장담 못합니다. 항상 같은 주인공, 같은 결말, 그리고 같은 희생자들. 이런 붕괴의 확산 방식에는 잔혹함이 있습니다. 예고 없이 옵니다. 준비할 틈도 없습니다. 삶의 예측 가능성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안정을 삶의 가치로 배운 세대에게 몇 번의 정치적 서명으로 나라의 경제 조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은 충격 그 이상입니다. 교회에서는 노동자를 위한 더 나은 날을 위한 기도가 올라옵니다. 일요일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30년간 같은 공장에 헌신했다가 해고된 이야기를 청취자들이 전화로 공유합니다. 로저라는 청취자 61살 생방송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은퇴를 꿈꾸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강값이 너무 올라서 해고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뒤에 하나의 감정이 자라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임의 졸주였다는 감각. 왜 어떤 이는 자국 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릴 줄 알면서도 그런 결정을 내릴까요? 왜 국가 보호라는 내러티브가 자국 일자리 파괴라는 부작용을 가져올까요? 왜 정치적 위대함이 약속될수록 우리의 일상은 점점 작아지고 팍팍하고 불안해지는 걸까요? 쉬운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해답의 실마리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삶의 궤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널드 트럼프나 시진핑 같은 인물들은 갑자기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수십 년의 교육, 집착, 전략적 세계관의 산물입니다. 그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고 그 렌즈를 통해 정치적 유산을 만들려 합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 그들의 실수와 야망을 파헤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오늘을 읽기 위한 도구이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적인 세계 질서의 열쇠입니다. 그 질서는 당신의 차 가격을 결정하고 당신의 일자리 안정을 흔들며 당신 동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담은 특별한 이북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앞으로 무엇이 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직설적이고 교육적인 자료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신을 덮친 이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 전에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4월 중순, 미시간은 숨이 막혔습니다. 신문 한 면에 대서특필된 위기도 아니었고 라디오의 경고가 울려 퍼진 것도 아니었으며 의회의 복도에서 사람들이 뛰어다닌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교묘했습니다. 칼이 아닌 종이로 베인 듯 몇 주 만에 잘려나간 경제의 느린 응고, 실업률은 5.4%에 도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기술 수치,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얼굴들이, 목소리들이, 중단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멈춘 아버지, 어머니의 수술을 미룬 여성, 새벽 3시에 불안으로 깨어나는 용접 기술자. 디어본 포드 본사가 아직도 상징처럼 버티고 있는 그 도시는 생산 라인이 거의 멈출 정도로 느려졌습니다. 픽업 트럭 F-150 한 대가 조립되지 않는다는 건 단지 매출 손실이 아닙니다. 수백 가정의 일상 구조에 생긴 공백이었습니다. 단 3분마다 그 공장에서만 10만 달러 이상의 철강이 생존 속도로 작동하는 생산 라인에 삼켜졌습니다. 그 금액을 연간 생산 목표에 맞춰 곱하면 엑셀 수식이 아닌 열린 상처가 됩니다. 13억 달러 이상, 첫 번째 볼트가 조여지기도 전에, 첫 번째 핸들이 설치되기도 전에, 첫 번째 월급이 통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투입된 돈입니다. 당신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거대한 무언가를 막을 수 없어 좌절했던 적이 있습니까? 포드의 관리자들 느꼈습니다. 공급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조는 각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같은 절박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협상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파란색 유니폼을 믿어왔던 노동자들은 거울을 보며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서 뭘 더 빼앗아갈까? 그 긴장은 공장 바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정치권도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7월 20일 오데호 인근 주 출신의 초당적 상원 의원들이 오타와로 넘어갔습니다. 즉흥적인 외교사절단이었고 공공연한 발언 속에는 감춰지지 않은 긴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들은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에게 철강 수출 제한 조치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봉쇄라 불렀고 협력을 요청하며 두 나라 간 우호의 역사를 상기시켰습니다. 카니는 경청했습니다.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국내 시장이 최우선이며 캐나다산 철강은 캐나다 내에 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국이 언제든지 등을 돌리는 외국 경제의 예비 타이어 역할을 더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나리오가 예고 없이 뒤바뀌는 순간 캐나다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전략 자원의 공급 여부가 캐나다 땅에서 캐나다 기준으로 캐나다 산업 강화를 중심으로 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현실주의였습니다. 미국이 무역 봉쇄를 가한다면 캐나다는 물류 장벽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벽 바깥에 놓인 곳이 바로 디트로이트였습니다. 당신 경제의 핵심 부품이 하룻밤 사이 사라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흥 대응이 가능할까요? 대체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경제학 교과서가 아닌 거리에서 나왔습니다. 딜러들은 재고를 제한하기 시작했고 수입 차량은 희귀종이 되었으며 보급형 모델들마저도 임시 할증이라는 이름의 가격 인상을 맞았습니다. 중산층 가정들은 차량 교체나 대출 리파이낸싱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공장 수주량은 폭락했고 그와 함께 노동자들의 사기도 무너졌습니다. 공장 복도에선 새로운 종류의 공포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실업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나 팬데믹에서 오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더 은밀한 공포, 스스로 혁신하지 못한 채 노후화된 생산 구조에 갇힌 두려움,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면서 정치인의 즉흥적 결정 한 번으로 판이 바뀌는 세계에 매달린 공포,
그리고 가장 깊은 두려움은 평생의 땀과 충성으로 쌓은 모든 것이 공장을 밟아보지도 않고 프레스 소리도 들어본 적 없으며 이중 근무의 뜨거움을 모르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사이 캐나다의 공장들은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보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해밀턴을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이며 생산적인 대안으로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수십 년간 보장되던 계약들이 이제는 유럽과 아시아의 항구들에서 경쟁 대상이 되었습니다. 균형추는 돌아갔고 미국은 불안정하고 비싸며 예측 불가능한 고객으로 전락했습니다. 뉴스는 상황을 부드럽게 포장하려 했습니다. 공급 재조정, 시장 조정, 전략적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부자와 아들이 같은 차를 번갈아 타고 부품값이 2배로 올라 정비소 요금이 올라가고 손님이 반으로 줄어 가장 오래된 직원을 해고하는 정비소 사장도 있었습니다. 그건 도미노 효과였고 도미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계산된 정치적 결정의 결과임을 깨달을 때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이런 과거 망령에 기반한 정책에 현재를 맡길 것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망령들, 자급자족이라는 환상, 21세기의 복잡성을 무시한 자만 국가의 위대함을 외치면서도 첫 번째 원가표 앞에서 무너지는 연극. 주권을 외치는 결정들이 정작 서민의 실제 주권, 즉 차를 살 수 있고 일을 유지하고 한 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권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적응할까요? 분노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의식, 직시, 권위주의적 서사의 편리한 단순화를 거부하는 용기, 그리고 당신이 지금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 위기의 각 단어가 당신의 기억, 전기세, 가족과의 일요일에 울렸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철강보다 훨씬 깊은 것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댓글에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당신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그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의 혼란을 무시하듯 맑았던 일요일, 첫 번째 폐기물 트럭이 제철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이렌도 없었습니다. 연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녹슨 철판들이 해머로 하나씩 뜯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부터 쌓여있던 석탄 찌꺼기, 산업먼지, 너무 낡아 갱신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구조물들,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과거가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짐이 된 듯. 바로 그곳 온타리오 벨트의 중심부에서 하나의 확신이 피어났습니다. 세상은 미국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것은 캐나다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첫 신호였습니다. 임시 계획도 긴급 조치도 모호한 투자 약속도 더는 없었습니다. 결정은 실용적이었고 어쩌면 냉혹할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석탄 시대를 해체하고 오랫동안 꺼져 있던 구식 용광로에 대한 의존을 매장하는 것.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소 라인, 전기 아크, 거의 완전히 청정 에너지로 연결된 산업용 인공지능. 그 모든 동력은 화석 연료가 아닌 댐, 터빈, 지하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전환이 열광 속에서가 아니라 정밀함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상주의가 아닌 계산이었고 연설이 아닌 끊어진 공급망이 남긴 공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미국 국경을 넘지 못한 철강은 새로운 목적지를 찾았고 그 목적지들은 즉각적인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왜 문을 닫은 이웃에게 계속 팔아야 할까요? 더 높은 값을 주고 더 깨끗한 제품을 원하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완전한 시장이 있는데 말입니다. 왜 하청의 고리를 고집해야 할까요? 산업 의존 구조를 뒤집고 공급망의 키를 잡는 것이 가능한데 이 질문은 임원진, 시장들, 노조 지도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대답은 히스테리 없는 집단적 움직임, 명확한 방향을 가진 실천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과거 캐나다 산업 정책을 지배했던 기다림의 논리는 검은 천으로 덮이고 시멘트로 봉인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태어난 것은 새로운 것, 거의 공격적일 만큼의 불안정한 실용주의. 수많은 공장이 공사 현장으로 바뀌었고 엔지니어들은 12년의 기술을 3개월 안에 익혀야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자 세대는 단지 기계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공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양국 협약 아래 이루어지던 계약들이 이제는 함부르크, 부산, 첸나이 같은 신선한 도시들의 도장이 찍혀 돌아왔습니다. 기존 시스템 안에서 살아온 이들은 처음에 자부심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공장 바닥에 다시 숨결이 살아난 것에 대한 자부심. 하지만 기계의 소리가 더 이상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 64살의 남성들, 석탄 용광로를 40년간 감시해온 이들이 이제는 터치스크린 패널로 작동되는 전기 아크를 배워야 했습니다. 수년간 과소평가당했던 국가의 국민들은 이제 회상할 시간도 없이 모든 것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 전체를 근대화하면서 내부 충돌 없이 가능할까요? 과거의 안정을 새롭고 불확실한 무엇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실제로는 충돌 없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버티려 했습니다. 관세 혼란은 일시적 현상이라 믿었습니다. 미국이 곧 다시 철강을 수입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기다리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머뭇거림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에만 집중했던 기업들은 계약이 낙엽처럼 시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해고를 단행했고 일부는 매각, 어떤 곳은 소멸했습니다. 반대로 과감히 적응한 기업들은 너무 빠르게 성과를 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본 적 없던 수출 라인이 갑자기 순환 체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디트로이트로 향하던 열차는 항구로 향했고 그 안엔 더 비싸고 오염이 적고 유럽의 규제 불안정 속에서 녹색 대안을 찾는 바이어들을 위한 철강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이들이 정면으로 바라보길 꺼리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미국 산업지대를 초토화시킨 같은 위기가 트라우마를 발판 삼은 지역에 풍요를 안겨주었다는 것. 타인의 결핍이 기회가 되었고 붕괴는 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문도 생깁니다. 너무 빠른 진보는 새로운 의존을 낳는 것 아닐까? 어제까지는 미국 철강이 대륙을 지배했다면 오늘은 캐나다 철강이 흐름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내일 유럽의 정책이 바뀐다면, 외교의 바람이 다시 뒤집힌다면 우리는 진짜 새로운 모델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반전된 순환 주기일 뿐일까요? 이 질문들은 이론이 아닙니다. 노조 기술학교 술집의 대화 속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빠른 전진은 기대감을 만들지만 긴장감도 함께 남깁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모든 것을 잃은 노동자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맹목적으로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장을 원하고 연속성을 원합니다. 이번 파도가 온 만큼 빠르게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는 확실합니다. 마크 카니의 리더십은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 첫 번째, 잔해 트럭이 공장에서 빠져나가던 같은 일요일 120페이지가 넘는 문건이 연방 당국에 제출되었습니다. 2027년 말까지 모든 화력시설을 전기 또는 수소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메모였습니다. 그것은 선거에 이기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척추를 바꾸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수많은 결정들 중 단 1시간도 차에 걸리지 않은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장면은 창문 하나 없는 회의실, 에드먼턴 중심부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연출도 사진 기자도 없었습니다. 공개 발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2025년 7월 22일 세계의 주가 하나의 각서를 체결하면서 캐나다 전체 에너지 인프라의 방향이 바뀌었고 북미 대륙 전체의 파이프, 배관, 산업용 철강 시장이 다시 그려졌습니다. 엘버타, 서스케처원, 온타리오. 그들은 단순히 공사 계획을 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땅에 말뚝을 박으며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에너지 혈관을 구성할 강철은 100% 캐나다산이다. 이제 더 이상 외부에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브라질도 안 됩니다. 국내에서 녹이고 주조하고 압연된 철강만 사용됩니다. 이 결정은 매스를 다루는 외과의의 정확성 그리고 조용한 지진만큼의 충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적 외양 뒤에는 지정학적 경제 작전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절,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방어벽, 벽이 아닌 규칙으로 세워진 장벽, 그리고 그 규칙들은 바이러스처럼 공공입찰, 투자계획, 수조 달러에 이르는 석유가스 광물 프로젝트 속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캐나다 내륙을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의 모든 킬로미터가 이전에는 거의 절반 정도 미국에서 수입된 철강으로 만들어졌다면 이제 그 철강은 어디로 갈까요? 누가 그 계약의 공백을 채울까요? 짧은 답, 아무도 없습니다. 긴 답, 아프게 올 것입니다. 비용이 들 것입니다. 누군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북미 철강협회는 밝힙니다. 작년 한 해에만 캐나다는 650만 톤의 철강을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그중 120만 톤은 배관 및 에너지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파이프 및 철판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철강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국내에 남거나 영어 세관 도장을 요구하지 않는 국가로 향합니다. 첫 번째 균열은 텍사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들랜드와 퍼미안 분지, 남부의 소형 시추 회사들이 지연 사태를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파이프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개월 전 발주한 주문이 취소되었습니다. 부분 환불, 모호한 약속, 공급업체에 전화를 걸면 되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량이 캐나다 국내 수요 충족을 위해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노스다코타의 한 시공업자, 수백만 달러 규모의 동결 지역 2차 네트워크 시공 계약을 따낸 상태. 하지만 이제는 터키산 파이프를 수입해야 해서 비용이 15% 상승합니다. 이 사실을 은행에, 투자자에게, 연말 보너스를 기대하던 60명의 직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쇄 효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파이프가 도착하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됩니다. 공사 중단은 납기 지연으로 이어지고 지연은 벌금으로, 벌금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며 그 감축은 팬데믹과 반도체 위기에서 회복 중인 경제의 전염병처럼 퍼집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따릅니다. 이 모든 게 예측 불가능했을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계산된 결과일까요? 미국의 계약이 붕괴되는 동안 캐나다 정치 수사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에네오지 주권, 영토 전략 방어, 국제 보호무역 압력에 대한 자율적 저항이라는 표현들. 잘 고른 말들이지만 사실상 의미는 하나. 우리부터 챙긴다. 나머지는 각자 살아남아라.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미국이 먼저 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50% 철강 관세, 국내 일자리 보호와 산업 강화를 내세운 정책. 결국 그것은 동맹들을 밀어냈고 그들로 하여금 자체 장벽을 세울 구실을 줬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장벽은 관세가 아닙니다. 산업 정책입니다. 연방 차원의 정렬입니다. 미국 의회에 설명할 필요 없는 계약 조항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잔인한 효과? 미국은 대안이 없습니다. 빠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철강 파이프를 국내 생산하기 위한 신규 공장 설립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수년이 걸립니다. 환경 허가, 설비 확보, 글로벌 전황이 동안 퇴직하거나 해고된 인재 재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은 선택지는 기름을 기차로 우회, 수송,
기후 공약에 반합니다. 아니면 손실을 삼키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엘버타 주 재무부는 국내 생산으로 이익을 보고 있고 각 주의 주지사들은 유권자에게 포인트를 얻고 있으며 캐나다는 수도꼭지를 쥔 국가가 되었습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용기를 가질 사람이 누구인가? 8월 말 미국 에너지부가 조용히 발표한 문서에는 이 상황을 투입물 교살, Inept Strangulation이라 표현했습니다. 기술자 내부 공유용이던 보고서는 워싱턴의 뒷배경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용어가 무서운 이유는 이 사태가 외부적이며 의도적이며 전략적인 행위임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복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폭탄도 조약 파기도 없습니다. 단지 발주처의 방향을 바꾼 것뿐. 그 사이 캐나다의 용접공들은 새 공장 입구에 줄을 서고 정비소는 교대 근무를 늘리며 기술학교는 수년간 중단됐던 과정들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46살 프레스 오퍼레이터는 금속 산업이 사라질까 두려워 제약 산업 이직을 고려했지만 지금은 7건 이상의 제안을 들고 있으며 절대 이 산업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불과 5년 전 중장비 분야에서 조연에 불과했던 이 나라는 지금은 규칙을 정하고 경로를 지정하며 조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정반대 효과를 의도했던 조치, 즉 워싱턴의 권력 집중을 위한 정책에 의해 가속화되었습니다. 역사는 오만에 가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OCTG라 불리는 송유관용 철강은 아무 철이 아닙니다. 압력, 열기, 부식에 견뎌야 하며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미세한 균열 하나가 전체 유전지대를 폭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정밀 기술, 실시간 센서, 품질 테스트에 투자해왔고 지금은 거의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신뢰 기준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관세에 반대하면서도 계속 이 철강을 수입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닌 기술적 생존, 운영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치인들이 여전히 관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유럽은 이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국경탄소 조정 메커니즘이라 불렀습니다. 정중한 이름이지만 내용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더 많이 오염시키는 자는 더 많이 낸다. 친환경적으로 전환한 자는 자유롭게 통과한다. 예외는 없습니다. 안락함도 없습니다. 감성 호소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을 이끄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워싱턴이 아닙니다. 도쿄도 아닙니다. 베를린도 아닙니다. 바로 오타와입니다. 캐나다의 에너지 시스템은 거대한 수력 발전소들과 원자력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덕분에 서방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의 탄소 제로에 가까운 대규모 철강 생산이 가능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즉 미국이 여전히 전체 제철소의 60% 이상의 석탄을 사용하는 동안 캐나다는 전기로 작동되는 청정 에너지로 철강을 녹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탄소세 없이 대서양을 건너는 녹색 철강. 한때 디트로이트로 향하던 철강 코일을 실은 트럭은 이제 앤트워프로 향합니다. 최종 목적지는 탄소세를 피하고 싶어 하는 유럽 산업 전반. 이제 미국에 공급되던 철강의 매 톤이 유럽에서 프리미엄 상품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건 그 철강에는 청정 제품이라는 인증이 붙어 있고 그건 어떤 국기도 이기지 못하는 힘을 가집니다. 이 효과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유럽 자동차 산업의 거대 기업들은 공급망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순위는 저배출 철강을 공급하는 파트너. 그 이유는 2026년부터 오염 철강을 수입하는 기업은 유럽 항구에서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 벌금은 상징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더러운 철강을 고집하는 기업은 비용이 폭등하고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어떤 자동차 제조사도 이런 시한폭탄을 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임원도 주주에게 탄소 때문에 계약을 잃었다는 설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잔인한 사실이 등장합니다. 미국 제철소들은 수십 년의 경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에 제때 적응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자라온 시대 자체가 지속 가능성이 아닌 양만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석탄을 태우는 고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무겁고 느리고 독성 높은 공정. 적응하려면 전체 인프라 재구성, 환경 허가, 대규모 교육, 수십억 달러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결과 수익 마진은 점점 줄어들고 경쟁은 점점 더 불공평해지며 미래는 이미 그들을 두고 출발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미국 상무대표가 고속 열차용 터빈을 제조하는 프랑스 기업 앞에 앉아 피츠버그산 철강을 제안합니다. 프랑스인은 미소 짓고 태블릿을 꺼내 그 철강이 유럽에 도착했을 때 발생할 탄소세 비용을 보여줍니다. 미국인은 말없이 침을 삼킵니다. 그 순간 계약이 이미 끝났음을 압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일부는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 시도합니다. 다른 일부는 유럽 시장 자체를 포기합니다. 대부분은 더 많은 관세, 더 많은 보조금, 더 많은 수사하기에 기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전략도 핵심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변화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말이 아닌 무역의 논리에서. 그 와중에 캐나다는 조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익을 창출합니다. 캐나다 철강은 프리미엄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 철강은 단순한 원재료가 아니라 하나의 해답입니다. 유럽의 새로운 환경 장벽을 우회할 수 있는 지름길, 황금보다 값진 녹색 여권, 이 점을 캐나다는 속도감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밀턴의 제철소들은 이미 3교대로 가동 중이고 확장 계획은 앞당겨졌으며 새로운 계약들은 5년, 10년, 15년까지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체결되고 있습니다. 마진은 급상승했고 신뢰도도 따라올랐습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세요. 한 국가 전체가 미국 의존을 버리고 유럽연합의 안정성으로 눈을 돌린다면 이건 단순한 거래 이동이 아닙니다. 전략적 재편입니다.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새로운 산업 권력축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숫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88.95. 그런 사이 국경 저편의 미국 공장들은 여전히 석탄과 불확실성 속에서 작동 중입니다. 노조들은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관세 전쟁에 집중합니다. 그 집중은 지금 이 순간에도 훨씬 더 복잡하고 보이지 않는 전쟁에 의해 침식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이름은 바로 기준의 전쟁. 이제 단순히 생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생산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에너지원은 어디서 왔는가? 사용된 물의 양은? 톤당 환경 영향은? 이 질문들은 허영이 아닙니다. 요구 조건입니다. 그리고 감사 가능한 수치로 답하지 못하면 게임에서 퇴출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컨설팅 회사 안테시스에 따르면 2026년부터 유럽 산업 구매자의 60% 이상이 탄소 내재량 보고서를 협상 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대형 건설사부터 가전부품 소기업까지 포함합니다. 미국산 철강 구매 여부는 이제 도덕도 정치도 아닌 숫자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미국 소비자는 아직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차가 더 비싸졌다는 것, 인프라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 생활비가 멈추지 않고 오른다는 것만 압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사실을, 산업보호였던 정책이 이제는 스스로를 막는 장벽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가장 비극적인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운명의 문제이며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한 나라가 자신의 역할을 글로벌 체스판 위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현실은 이웃이 영향력과 계약과 공간을 확보해가는 사이 세계 최대 경제국은 역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전환의 순간에 틈새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존 권력의 중심들이 통제를 잃기 시작할 때 등장하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새로운 설계입니다. 불완전하고 아직은 불안정하지만 가능성으로 가득한 구조. 이 새로운 시대의 첫 윤곽을 알아차릴 감각이 있는 자는 단지 공간만이 아니라 방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관으로 행동할 수 있는 방향, 지도가 인쇄되기 전에 먼저 건설하는 방향, 아직 이름조차 붙지 않은 움직임에 조율될 수 있는 방향. 세상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나선형으로 움직입니다. 위장된 반복 속에서 그 패턴의 논리는 서두르지 않는 이에게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한 재편을 움직이는 리더들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존의 핵심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진공 속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시진핑도 단순한 정치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역사적 맥락, 개인적인 상처, 침묵 속에서 단련된 신념, 수십 년에 걸쳐 길러진 관점의 산물입니다. 그들의 결정은 아무리 무모하거나 기이해 보여도 임기 이전부터 형성된 심리적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동경하고 무엇을 회피하는지를 이해하는 건 현대 권력의 비공식 코드에 접근하는 일입니다. 그런 시선으로 우리는 하나의 독점 이북을 제작했습니다. 지구의 방향을 바꾸는 이들의 숨겨진 층위를 탐험하는 여정. 단순한 사건 연표를 넘어 그들의 야망, 모순, 개인 신화, 그림자까지 파고드는 독서입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건 거울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반사되는 거울. 접속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제야 커튼 뒤의 세계를 이해할 때가 왔다고 느낀다면 이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당신에게 레토릭이 아닌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이 영상은 그냥 지나가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 안에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좋은 불편함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혹시라도 여기서 말한 무언가가 당신을 건드렸다면 이미 직감하고 있었지만 이름 붙일 수 없던 감정을 떠올리게 했다면 이 콘텐츠는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당신 안에 울린 목소리를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더 멀리 이 메시지가 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흐를 때에만 의미를 가지며 그 흐름의 일부가 바로 당신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불꽃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소음을, 용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임을 느꼈기를 바랍니다. 곧 다시 만나요.